예고해드린 대로 마이클 샌델의 최근작이죠.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원래 제목은 티라니 오브 메리트, 능력주의의 포각, 폭정 이런 뜻이에요. 티라니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한데 요즘 약간 좀 학구적인 아카데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용어로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힘, 그러니까 재력이든 폭력이든 이런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걸 티라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티라니는 실질적인 형태의 물리적인 압력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저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은근히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루밍, 은근히 그루밍해서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흔히 이 책을 읽다 보면 능력주의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을 의미해요. 물리적 폭력. 이건 국가가 내세우는 공권력, 이런 군사력, 그다음에 조세를 위한 조세력,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원래 써야 돼요. 실제로는, 그죠? 원래대로.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착각, 이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마이클 샌델이 의도했던 제목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 물리적 폭력을 의미해요. 우리 걸 뺏어가기도 하고, 실제로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착취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티란이라는 정치 용어를 쓴 거죠. 그래서 제목을 좀 알고, 왜냐면 우리나라 한글 제목이 줄 수 있는 일종의 좀 유화된 표현이니까 한글 제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잘못된 착각,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한테 주시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자 소개, 우리가 좀 저스티스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자 소개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클 샌델 올해 보니까 70세 되셨더라고요. 70세요. 연세도 꽤 있으세요. 70. 78, 53년생이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이라고 해도 꽤 엄청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석학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사실 70세면 학자로서는 아직 이제 연단에 오르기 직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좀 활동 기간이 길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클 샌델 1953년생이고요. 사회적 연대, 시민적 덕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주로 이제 공동체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거부해요. 나는 공동체주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지만 일반적인 세간의 평가에서는 이제 공동체주의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는요, 1953년에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라고 이렇게 주도긴 하지만 그럴듯한 도시는 아니에요. 미네소타 주 자체가 촌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도는 아니에요. 유태인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장남 이런 걸 별로 강조하지는 않는데, 유태인인 경우에는 장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교회 다니신 분도 아시지만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유대교에서는 모든 축복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그런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태인 가정에서 장남으로 성장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대우를 받고 살았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특히나 뭐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살았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 이제 예 중에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거든요. 근데 이주할 때 그 이주한 집에 옆집에 사시던 분이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러니까 미국이 타운하우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마을이 구역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구역에는 그 구역 주민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구역에 들어올 사람들을 돈만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면허로 심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마이클 샌들이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어떻든 나중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팰리세이드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팰리세이드 공립고등학교가 공립이긴 해도 꽤 이제 명망 있는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팍팍하게 돌아갔다고 해요. 그 마이클 샌델은 이 어린 시절에 이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일찍 이 수시모직 같은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같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추천을 받고 뭐 주지사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학교에 입학하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죠. 물론 그것보다 뛰어난 학생이긴 했어요. 학생회장 시절에 옆집에 살던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과 친분을 갖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었잖아요. 뭐 학생회에서 이제 하는 행사에 로널드 레이건을 참석시키고 싶은 거죠.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 이 사람 데리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시키고 싶어가지고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좋아했던 게 젤리빈. 요즘에 우리나라 팔잖아요. 젤리빈이라고 하는 그 젤리가 있어요. 그 젤리빈 로널드 레이건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회장이면서 이제 인터뷰 이제 학교에 행사에 참석해 주사 하고 찾아갈 때 이 젤리빈을 3kg 큰 젤리빈 통을 3kg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쓴 편지하고 뭐 행사 취지 뭐 이런 것들하고 해가지고 했다고 해요. 실제로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참석해서 학생회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뛰어난 친구였긴 해요. 네, 그렇죠. 그다음 1975년에 브랜다이스 대학이라고 이제 사립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정치학 공부한 이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뭐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본인 얘기로 예전에 인터뷰에 나온 얘기로도 정치부 기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인턴 생활을 또 했고 실제 그 꿈을 꾸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턴 생활하던 중에 중간에 이제 로즈 장학금이라고 아주 좋은 기회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로즈 장학금을 받고 전에 이제 로즈 장학금 전액 지원을 받아서 옥스포드 대학에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해서 정치 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철학 쪽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철학적 지식들은 이 옥스포드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0년에 27세의 나이로 이제 옥스포드에서 돌아오면서
하버드 대학 최연소 교수로 채용이 돼서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에서 40년간 이 강의를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교양 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또 베스트셀러 강의로 평판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요. 한 학기에 뭐 1000명 이상이 듣는 강연이었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 들을 정도로 강연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인기를 부과했죠. 그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 중에 젊은 정치인 중에 이준석 씨가 있는데 이 이준석 씨가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기가 다닐 때도 이 저스티스 강의를 마이클 샌델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준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작 하버드 대학생들은 많이 안 듣는다. 들을 수도 없고 왜냐면 청강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투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버드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그 약장수 강의로 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농담도 조롱적 농담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준석 씨하고는 서로 우리나라 대담회에서 만나서 같이 대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교수하고 지금 이제 송영길 정치인 송영길하고 이준석 씨하고 이 셋이서 대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씨가 지난 대선 후보였을 때 그때 화상대담을 이재명 씨하고 했던 기록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계속 토론을 제안했었는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토론에 별로 그렇게 능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피했어요. 이게 토론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토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클 샌델하고 화상대담을 추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하고는 꽤 인연이 깊으신 그런 분이에요. 2005년, 2010년, 2012년에 방한을 해서 공개 강연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에 없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가장 많이 팔린 정작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도 읽었고요. 그래서 자 주요 저작 한번 볼까요? 이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뭐 이런 게 이제 초기적이고요. 우리가 봤던 책 뭐 공정하다는 착각도 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2009년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요. 공정하다는 착각이 원래 2020년에 공정하다는 착각 나올 때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신작은 아니고요. 우리 같은 제목의 1996년작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걸 이제 개정해서 새롭게 낸 책이 2020년 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에 나온 이후로 지금 한 4년 지났잖아요. 3년 뭐 풀 채워서 3년인데 3년간 이 저작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Why Moral이라고요. 왜 도덕인가? 저 책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읽힌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마이클 샌델의 책들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서점에 가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 있죠. 네, 당시 옥스포드에 있을 때 마이클 샌델의 스승인 롤스의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유명해진 이유는 지금 현 시대도 그렇고 동시대에 가장 유명한 공리주의자, 자유론의 저자인 이 존 롤스와 그 존 롤스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나보다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비판하면 그 덕에 이제 막 자기도 오르게 된다, 명성이 오르게 된다. 뭐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마이클 샌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존 롤스를 많이 비판해요. 나중에 존 롤스가 당시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윤리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27살에 들어왔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롤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만나서 반갑다, 뭐 같이 열심히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둘이 대면에서 대담한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 대담을 진행하거나 하진 않았죠. 나이 차이도 있고 뭐 하여튼 롤스의 그 자유주의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롤스를 이야기하면요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예요. 개인의 자유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의 소유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요, 개인의 소유권을 의미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국가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게 금지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소유물을 국가가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롤스는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전제를 달아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합당한 가치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롤스였어요. 근데 이 롤스가 이야기하는 이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 마이클 샌델은 반대하고 비판하고 나섰던 거죠. 한번 볼까요? 롤스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한 합리적 정의의 실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극심해. 그래서 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재벌들에게 재벌세를 걷겠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재벌세를 걷어서 이 재벌세의 일부를 이 복지의 그런 어떤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예요. 근데 재벌들의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래서 나의 소유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부동산이고 내 소유인데 이걸 국가가 함부로 침해한다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대다수의 구성원, 그러니까 핵심인 구성원들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가와 이 가치에 동의하게 된다면 정의의 실현에 나설 수 있다. 국가가 군사력이든 강제력이든 심지어 폭력이든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이 부자의 돈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생각이에요. 물론 이걸 이제 좀 제가 거칠게 얘기한 거고,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물론 큰 얼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어요, 롤스에? 아니야, 돈 버는 거를 왜 뺏어? 내가 번 거니까 내 건데 국가도 가져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는 환산을 해야 되겠지만 네. 내가 버는 건데 뭐. 그렇죠. 내가 자유 의지가 있어가지고 내려고 한다면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냐.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기부금이라는 제도로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기부를 안 해. 그렇죠. 재벌들이 그만큼 기부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받은 만큼 기부를 안 해. 그리고 심지어 빈민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어. 그럴 때, 세금도 팍팍 따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재벌이라면, 우리가 없는 사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얘기하겠죠. 구성원들의 그게 바로 합리적 정의 실현이에요. 구성원들은 거기에 동의하는데
몇몇 소수의 그 부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다. 자신의 임무를. 이렇게 주장했던 게 롤스였죠. 그게 롤스 자유주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죠. 마이클 샌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음. 공감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에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이 동의만 있으면 또 그게 합리적인 동의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대표적 합리적 정의의 실현인 복지. 우리가 뭐 합리적 복지라고 합리적 그 어떤 정의라고 하면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부자들이 가진 것을 나눠서 가난하게 살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당연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 합리적 정의의 실현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라는 용어로 사용돼요. 그리고 실제 행정력에도 이 복지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복지의 경우에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롤스가 보는 것처럼 자유가 침해된 개인을 뭐로 보는 것이냐? 무연고적자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연고를 가지고 있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의 부모가 누구며 내가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연고, 문맥, 상황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현실성 없는 논리가 바로 이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롤스는 자기가 이렇게 재벌들에게 합법적인 형태로 재벌세를 과할 때 재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재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행정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벌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냥 재벌들에게 고지서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돈을 내지 않는다면 뭐 직접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분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바로 집행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롤스는 그게 사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이라고 하든 아니면 소유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물이 소유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회의 요소를 사회적인 어떤 뭐 도움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이 무작정 그렇게 고지서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실현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선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샌델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롤스의 어떤 이 정의론에 대한 자유론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샌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어떠한 형태의 그게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공동체의 행위는 모두 다 뭐에 기반하고 있어야 되냐? 도덕에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이죠. 거기에는 도덕, 뭐 옳음, 뭐 좋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여기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정의의 실현은 실질적으로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러니고. 그러니까 선 없는 정의는 없어요. 도덕이 기반이 되지 않은 형태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마이클 샌델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설이 없는 형태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했던 정의, 공동선으로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부자들에게 재벌세를 걷고 싶다면 마이클 샌델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롤스의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을 사용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부자들이 동의하는 마음을 방식을. 내게끔. 그러니까 부자들을 모아서 부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물어보고 부자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들이 옳음, 좋음,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 합의한 부분을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합리적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정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같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의사 파업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의료 파업은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건가요? 의사들 입장은 정의지. 여기서 말할 때는 자, 롤스의 입장대로라면 의사들은 소수예요. 몇만 명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들은 다수지요. 네. 우리도 다 환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사실 거의 5천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다수는 구성원 중에 대다수. 이 5천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의료적인 불편함이 오고 있어. 국가는 당연히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실현의 의미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뭔 빠져 있어요. 의사들의 도움. 자, 의사들의 동의는 빠져 있죠. 타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의 동의가 빠진 채 지금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섬 지역이나 뭐 이런데 또 뭐 의료 파동이라든가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동의를 얻었어. 의사들이 수가 부족하다, 의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국가가 직감했어.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의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저스티스는 법이에요. 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사 수를 증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당연히 의사들은 반발해요. 그렇죠? 의사들은 반발해서 뭐 엊그제도 파업하고 지금도 거의 돌아온 의사가 거의 없다고 해요. 한 200명대 뭐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들어온 복귀한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일반의까지도 학생들과 일반의까지도 지금 전부 다 총파업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이 방식 지금 이야기하는 롤스의 방식 만들어낸 문제점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네. 롤스의 방식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전부 다 면허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면허 정지가 이제 6개월, 1년 단위로 지속되면 면허 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그 복지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게 공권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의사들의 동의 없이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죠. 우리 국가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샌델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무역부적 자아죠.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에 있는 의사들의 사정을 국가는 일일이 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아주 힘든 뭐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노부모를 모시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의 연고는 듣지 않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정의라는 형태로.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마이클 샌델이에요? 롤스 쪽이에요? 그동안 의사협회랑 전혀 대화를 안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없어. 그리고 거의 문재인 없었어요. 정부 때 아시죠? 했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던데. 400명 늘리려고 500명, 했어요. 그쵸? 500명 네. 늘리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파업하고 때문에. 난리 났었죠. 파업해서 네. 코로나 때문에 난리 하지 났었죠. 못했어. 그래서 코로나 결국에는 때문에 국가가 한 발 내뺀 거죠. 네. 코로나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됐어요. 완력 경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이들의 연고를 들으려고 했었는가 네. 국가가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문제를 귀 기울였었던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이클 샌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선에서 출발하지 않은 정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논의를 왜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주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동의하지 않지만 공동체주의자로 불리고 있잖아요. 자, 공동체의 전제는 뭐냐? 같은 전통으로부터 공유되는 가치를 사회 공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교육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치 선택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전통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존중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를 교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세대의 교육을 시킬 수 있어. 그리고 세대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야 돼. 그러면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은 공동체 맞나요? 아니에요? 전통으로부터 공유되는 가치를 교육받았나요? 여러분? 도덕,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계속 해와야지. 어른들 공경하고, 어른들. 예, 뭐 연장자를 공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가치 받았죠. 교육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 교육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개인이 그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가치를 존중하고 있어요? 존중하는데 실행해서 안 돼. 어쨌든 존중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가치에 동의하냐 이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동의하냐? 이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합리적으로 동의하느냐? 네. 그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는 것도 요즘 안 돼. 세대들은 거의 없어요. 자, 아예 없어.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선택, 내가 그것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과정으로 공동체의 정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점점 공동체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할 때 이제 뭐 MZ 세대의 특성들을 이야기할 한마디로 때 말해서 싸가지가 없어요. 예, 이런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치하고 충돌되는 거죠. 네. 우리가 배운 가치와 이들이 배운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동체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주의란 무엇인가? 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가? 소속된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개인이 소속된 사회가 공유하는 도덕적 가치관의 중요성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것이 늘어나면 좋은 사회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MZ세대도 공감해주면 좋은 사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공동선을 늘려가는 것에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바로 공동체주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이즘, 그러니까 네. 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우선되는 사회를 의미해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이 우선되는 사회, 자유주의, 자유가 우선되는 사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시장의 가치, 자유 경쟁 체제를 의미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쳐요. 자기 힘이 네, 자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뉴라이트. 마음대로. 무슨 자유예요? 자유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시장의 자유예요? 시장의 자유.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의 가치에 따른 자유예요? 두 만약에 가지 이렇게 다, 생각하면 두 수 가지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식 자유는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라도 함부로 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자유주의의 핵심, 미국식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의사들의 자유는 침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얘기했던 미국식의 그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럼 무슨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유가 나라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유. 그러니까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맞아요. 이 자유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다 적용시켜도 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가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추상적인 형태의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공동체주의는 그럼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죠. 자본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럼 공동체주의는 뭐예요? 뭘 가장 중시해요? 공동의 자유. 공동체. 위에서 공동체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전통의 가치. 네. 전통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공동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전통의 가치를 중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선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바로 공동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공동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안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내가 공동체주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공동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주의의 핵심이에요. 독자가 필요한 네.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체주의자 맞아요? 네, 저희는 맞아요. 네, 여러분은 공동체주의자 맞아요? 아니 노력 중이에요. 근데 너무 내 개인에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만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만약에 국가가 생각하는 바 혹은 뭐 지역 사회가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에서 나와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 중이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제를 이렇게 바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자, 다시 말해서 미국식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금을 드셔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그렇다는 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체주의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주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예요. 자기의 뜻을 국가를 위해서나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충분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사회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사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이 공동체주의는 주로 이제 사회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하고 많이 혼동이 돼요. 실제 수정자본주의는 미국에서 80년대에 추진했던 자본주의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유경쟁체제, 시장 자유주의 경쟁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미국에서 큰 공황도 일어나고 오일 쇼크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자라고 해서 국가가 이 몇몇 부분, 뭐 가스라든가 뭐 건설, 뭐 철도, 뭐 망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수정자본주의예요. 근데 수정자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자,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자유 침해의 조건,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건이 국가의 공권력 발동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가가 필요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국가가 필요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발휘해서 그 땅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임의로. 내 거야. 이건 여기 건드리지 마.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공권력 발동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의 이익이 되니까.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해. 자, 내가
이 땅이 필요해. 국가가 이 땅이 필요해. 그래서 이 땅을 국가가 소유해야겠어. 그래서 땅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당신 이제 이 땅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요. 이거 국가가 압류하는 거야. 이제 국가가 필요해서 여기 군부대 세울 거니까 레이더 기지 세울 거니까 당신은 이제 여기에 대한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서로 합의. 합의. 누구와 합의해? 가지 그 저기하고 소유주하고? 국가하고 합의가 중요한 건 누가 더 그 이익이냐. 땅이 있는 공동체, 공동체. 소유주가 아니에요. 공동체.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봐. 플러스 주위 여기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반대할 수도 있어. 네. 끝까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주민, 그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주민이 그걸 찬성해 주기만 한다면, 그런다면 공동체주의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주인이 거예요. 이렇게 노예고요? 네, 그렇죠. 오. 왜냐하면 공동체의 대다수가 그치. 합리적으로 이 가치를 존중할 때, 그때는 어떻든 공권력이든 폭력이든 조세력이든 이런 것들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맥락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정자본주의의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나온 게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최말단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마이클 샌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공동체주의든 수정자본주의든 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뭐라고 찾아봐서는 뭐라고 얘기해? 공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담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얘기하면 유틸리타리즘이라고 불러요. 유틸리타리즘, 유틸 우리가 뭐 이렇게 만지고 기구, 뭐 효율성 있게 만들어지는 도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유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국가가 무언가를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만 한다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발동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항상 뭐가 필요해? 개인의 자유 침해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 걸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그게 되는 거죠. 최대 행복이었어요. 최대 행복. 그렇죠. 네, 공리주의의 가장 핵심이죠. 그게 벤담이 이야기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공리주의적 가치가 아주 최극단으로 오게 된, 가장 발전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적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원들의 동의, 합리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의 합리적 동의를 이끌어낼 때 국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속이면 안 돼. 조작하면 안 돼. 여론을. 조작하잖아.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 좋아요. 뭐 의료 파업, 이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공동체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죠. 포함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의사가 뭘 요구하는지는 아세요? 느리면 안 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뭐. 느리면 안 그렇죠. 된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작아지니까. 아니 의사들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졸업생이 계속 나오잖아요. 의사가 은퇴가 언제예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네. 의사는 원래 늘어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는 거,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늘어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의료 뭐 이런 관련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합의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일방적인 형태, 다시 말해서 쌍방향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도되게 될 경우에는 이 공동체주의의 조건, 그러니까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바로 그 전 얘기죠.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거예요. 선 없는 정의는 없어요. 네. 선도 정의를 위해서 뭔가 조금 속이고 조작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라는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선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다. 이게 마이클 샌델의 입장이죠. 우리가 지금 의료 분업에 대해서 실제로 뭐 마이클 샌델이 입장을 낸 건 없지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 마이클 샌델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의료 분업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 없는 정의는 없으니까. 선도 공동선이 있고 개인선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이라는 것도 아니죠. 공동체주의에서는 선은 항상 공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 없는 정의라고 얘기할 때 왜 선이 없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의사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뉴스를 안 봐서. 네, 그래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줘야 돼. 의사가 요구하는 건 이것이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공동체주의가 만들어져요. 공동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건, 한쪽의 여건은 아예 가려놓고 이쪽의 의견만 옳은 것이다라고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만든다면 그건 선동이죠. 선 없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 개혁이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 방식이 공동체주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방식이 당장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의사들의 입장을 이게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근데 국가가 요구하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2,000명 증원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그 불균형, 이런 불균형이 사회의 정의를 해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이 책에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이 책에서는 메리트라고 얘기해요. 메리트. 여러분 메리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원래 메리트는 장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메리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머릿속에는 부동산 메리트? 메리트가 있다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메리트 뭔가 높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게 만드는 무언가 요소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메리트 그러니까 매력적인 무언가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자, 자유주의의 핵심은 가치인 이 개인의 자유.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소유권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재산권, 사적 소유권.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공동선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원래 공동선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공동선을 침해하는 요소로 이제 더 이상 공동선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선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분배가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재벌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재벌들이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한진그룹의 회장이 죽었어.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막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죠. 누리고 살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없어.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아내분이 했던 그 영상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 집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땅콩 해안의 조연아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던 그 고통, 자신들은 고통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왜 땅콩을 왜 까놓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고통스러워 자기는. 그런데 그 고통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미 많이 어긋나 있어요. 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그 정도로 크게 벌어져 버렸어. 그래서 능력주의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 공동체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의 능력자는 다 엘리트라고 불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엘리트. 근데 이 엘리트들이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전통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책의 첫 부분에 나오면 이제 입시 비리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 입시 비리라는 게 주로 이제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성적을 조작한다든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뭐 표창장을 위조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덕망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그렇죠?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다 공감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도덕적 결함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승. 그렇죠.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 사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진보의 가치 우리 그거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뭐 개척 정신이라든가 이 뭐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드림스 컴 트루라든가 뭐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국 까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위선이고 가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 진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라는 거죠.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적 경향으로 나타나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혹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이야기들 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진절이 쳐진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현실이 포퓰리즘인데 이런 포퓰리즘이 투표에 반영되게 되면 그 반대 진영을 복수 투표하게 되는 경향이 나오게 된다. 네, 복수 투표. 그게 감정적 대응으로 나타나고 이 감정적 대응이 합리적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주의를 얘기할 때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합리적 합의예요. 감정적 동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쌍하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여야만 돼요.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는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저지른 도덕적 비리들 때문에 잘 사는 사람 전체 혹은 좌파 전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당선됐어요? 윤석열이 된 거지. 트럼프가 된 거예요. 윤석열도 그런 거. 이 당시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된 사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분석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특히 능력주의 교육제도가 직업과 대학을 서열화하는데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면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보낼 수 있고 그러면 뭐 의사도 만들 수 있고 변호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제도가 능력주의가 교육제도를 통해서 직업과 대학을 서열화한 방식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승자 독식, 결국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점점 낙오되게 되는 승자 독식의 극단적 사회를 표충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좀 사회 빈민층도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공을 이루기만 하면 사회의 지도층 엘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승자 독식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걸로는 뒤집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20, 80 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20% 국민의 대다수가 20%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 80%는 전부 다 국민의 1%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미국 사회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오면서 요번에 미국 가면서 두 번째 미국 방문이었는데 특히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같은데 이렇게 가고 또 워싱턴 근교 지역, 타이슨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방문을 했는데 그런 지역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부가 정말 완벽하게 차이 나요. 우리나라처럼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대치동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에 살고 저처럼 은평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된다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대지가 넓으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가 다 저택에 사는 거죠. 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 심지어 주택을 뭘로 지었는가, 재질 그런 것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돼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교육받으면서 그 모습을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런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사귀지 않게 되고 서로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교 이런 부분에서까지 완전히 다 갈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능력주의의 폭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 능력주의 포괄. 자, 들어가면서 이게 서론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께입니다. 자, 이 개념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코로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에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면 점점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지역사회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도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뭉치면 안 되잖아.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에 비해서 서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두기가 있었던 시기야. 아이러니하죠. 네. 이 두 가지가 팬데믹 상황에서 묘하게 하나가 된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게 그들을 돕는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선을 위해서는 우리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모순은 정의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때만큼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던 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코로나 특수라는 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인터넷 아마존. 아마존 네. 맞아. 그 당시에 엄청난 성장을 거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존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런 혜택, 코로나 혜택을, 승자의 혜택을 좀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존이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환원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 삭감 다 잘라버렸어요. 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죠.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 그것은 상호 간 책임을 실천하고 공통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현실이. 우리 사회에 누가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쉽게 내놓으려고 할까요? 심지어 아마존조차 그러지 않는데. 이런 결과로 사회에 뭐가 등장했냐? 불평등이 증가했죠. 또 정치 정당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어떤 알력 다툼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또 팬데믹을 통한 반사이익을 챙긴 승자, 아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승자와 일자리를 빼앗긴 패자들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한 게 2020년 이후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 미국 사회의 공동체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회복시켜야 할까? 이게 이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을 보면요,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론 보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이 서론에서는 이 입시 비리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건 개요를 보면요, 2019년에 3월에 입시 브로커를 통해서 33명의 부유한 부모들이 입시 부정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시험 감독관을 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조작하는 거죠. 성적을 조작한 거예요. 조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8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요. 싸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또 운동 감독이었어요. 주로 매수된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학력고사 수준의 그런 어떤 인문학 계열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체육 계열, 예체능 계열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속이기 쉬운. 그래서 운동 감독을 매수해서 부정하게 특기생 자격을 취득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운동 자격 감독을 매수했던 사람들에게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또 이 운동 감독이나 이 시험 감독관을 매수해준 브로커, 이 싱어죠. 브로커 싱어. 이 싱어는 8년간의 부정 수입으로 약 271억 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분노했던 건 이런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건 그냥 범죄가 생긴 거니까 범죄를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죠. 바로 이 입시 부정에 가담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는 헐리우드 스타들이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헐리우드 스타들이긴 한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다 사진을 해봐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만, 예. 그 다음에 배우 로리 로우린, 또 한 명은 기업 대표였던 데빈 슬로우,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모르죠. 예, 우리는 적어도 미국 사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냐? 민주당 지지자들, 열혈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보와 도덕을 미치면서 입시 부정을 한 거죠. 지는. 네.
거기에 사람들은 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불공정. 이 사람들이 맨날 공정을 외쳐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공정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네. 헐리우드 진보들에게 쏟아진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그 뭐 아카데미상 시상식이라든가 에미상 시상식 같은 데에서 가수나 배우들이 나와서 트럼프를 공개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수상 그 소감에서 그 정도로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 트럼프의 이 비합리성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까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공정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실제로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사위나 이 책에 나오고 있는 뭐 트럼프의 자식들, 그렇죠?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200 뭐 얘기하는데 뭐 200억, 160억, 뭐 12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정도의 그런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조작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모르게 한 걸 거 아니에요. 입시 감독관이나 그렇지. 운동 선수들을, 운동 감독들을 매수한 거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냈다는 네. 그런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기부금 입학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도 그걸 해주게 되면 좀 아이들이 받게 될 그런 오명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스스로 얻어냈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연문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부금 입학을 뒷문이라고 얘기하죠. 앞문이 있는 반면에 뒷문도 원래 있어. 그런데 이들은 뒷문을 이용해도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옆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기부금 입학은 브로커를 통한 방식보다 비용은 10배 많이 들어요. 네, 아까 지불했던.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을까? 기부금 입학과 브로커를 통한 입시 부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입시 윤리 문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능력을 통한 정문과 부를 통한 뒷문. 사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이 기부금 입학은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전통처럼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가치예요.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걸 속였다는 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게 큰 문제였죠. 이게 근본적으로 뭐하고 맞닿아 있냐? 불평등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문을 이용해야만 해. 자기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들이 들어오는 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내 능력주의의 폐해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폐해를 일으켰어? 성적을 조작한 사람들이죠. 연문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방식은 똑같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뒷문에 비해서 연문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갈 혹은 정당한 기회가 돌아갈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 그렇죠. 실제로 정면과 뒷문은 같은 것이고 들어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방식,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에 따른다면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방식이지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 부모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비리그가 싸지 않아요. 능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 엔간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수업료를 내야 돼요. 네, 엄청난 수업료예요, 정말. 4억에 가까워요. 4억 한 학기에.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도 걱정이네.
네, 돼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지 못하는 한 능력주의를 뚫고 들어갔다고 해도 돼도 걱정.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이미 지원하는 사람들은 국립대가 아니라 공립대가 아니라 거기에 지원한 아이비 리그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돈으로 그 능력을 검증받을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학원도 다니고 입시 컨설턴트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지불을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비 리그에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회의 어떤 능력,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자기 능력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아주 드물고 아주 일부라는 거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마이클 샌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지불하고 자격을 얻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영혼을 속이는 거잖아. 이게 속이는 건 맞는데 방식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방식.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정문으로 들어간 자녀들의 아이들도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백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네. 경제적으로. 세 가지가 다를 게 뭐예요? 원리상으로 본다면 부모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정문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저 할렘의 빈민가에 매일같이 농구하고 있는 그 철통이나 두드리고 있는 아이들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특출난 능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못 들어와요. 네. 그렇게 까놓고 본다면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온 결국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마이클 샌들처럼 뭐가 문제예요? 대학의 서열화가 문제지요. 그 대학의 그런 명예를 씌워주게 만든 가치, 서열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서열화가 없었다면,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대학 나올 때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국립대니까 다 국립대예요. 파리 소르본 다 국립대예요. 그러니까 학생 복지 비용, 그러니까 학생에 필요한 뭐 보험료, 학생 보험료,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이용료 이런 것들을 지불해요. 그게 한 당시에 제가 갔을 때 400유로 정도 됐어요. 우리 돈으로 당시 비용으로 치면 약 60만 원 정도 돼요. 한 학기예요? 네. 한 학기에 60만 원 내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네. 옆에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런 대학에 그러니까 왜 유럽에 입시 부정이 없는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네. 유럽에는 입시 부정이라는 게 없어요. 부정이 있을 국립대, 적어도 국립대에서는. 너무 네. 차이가 그러니까 대신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런 교육을 제공해주겠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수정자본주의의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대학들은 항상 얘기해요. 항상 매년 요청해요. 다른 미국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수업료를 받아야겠다.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매번 요청해요. 그리고 그 요청은 매번 EU에서 기각돼요. 네. 아이들의 학습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멋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미국에 비해서 아이들의 경쟁력을 좀 뒤처지긴 하겠지만 대학 경쟁력을 좀 뒤처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삶의 질로서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리선스에 들어갔는데 리선스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대학원 과정이에요. 초기 대학원 1학년 과정인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에 막 엄청 흰머리를 한 그 노인 한 80대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책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옆에다가 가방은 막 수십 년 돼 보이는 것처럼 엄청 뭔가 서류가 많이 들어있는 가방.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신가, 은퇴 교수님이신가, 뭐 지도 교수님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봤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 모임을 할 때 거기 갔었는데 학생 모임 카페테리아에서 학생 모임하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혹시 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예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기업에 다니면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고 은퇴한 이후에 자기 꿈이 철학을 공부하는 거였대요. 네,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다시 들어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런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대학에는 그런 사람 비일비재해요. 네. 왜냐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그런 대학의 구조, 이런 형식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도입해 왔고 교육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죠. 지금 미국에서 이 사건이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그러니까. 앞서간다니까. 예. 그냥 앞서간. 뭐예요? 대학의 서열화.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대학 다닌다라고 하면 야 그럴듯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대학의 서열화를 만들었고 이런 대학의 서열화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정까지 만들어내게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서열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존중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공동체주의는 항상 올바른 공동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주의 공동체도 공동체야. 근데 미국 사회가 점차 능력주의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능력주의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부모가 뭐쯤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이 다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구성된 사회,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게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트럼프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